ESG 큰 변화의 시작, 국내에 미칠 영향은? 네, 저번에도 이제 ESG 이야기를 저희가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다는 것 같은데 이후에 좀 투자 전략들 많이 좀 짜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 시장에서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연구원님? 네, 최근에 ESG에서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칭하는 것은 지난 6월 26일 날 현지 시간으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라는 곳에서 우리한테 흔히 ISSB로 알려진 곳이죠. 이곳에서 글로벌 ESG 공식 표준을 확정 발표했던 일을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기준은 기업의 비재무적이고 지속 가능성 분야에 대한 공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다루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안을 다루고 있는 IFRS S1이라고 칭하는 거하고요. 기후 관련 공시를 다루고 있는 IFRS S2 이렇게 두 가지를 확정 발표했는데요. IFRS는 근본에 ESG 공시 이 표준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에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 기준이 회사가 지속 가능성 공시를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향상시켜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게 정해진 이 기업의 ESG 공시 기준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러한 어떤 비재무적인 정보 공개를 다루는 정보 공개 표준이나 또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이런 집단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것들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업들은 이 기준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해서 현재 비재무적인 공시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ESG 정보 공개 이니셔티브로는 CDP, CDSB, GRI, IIIC, SASB, TCFD 등이 있는데요. 지난 21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국제회계기준협회라고 하는 IFRS가 산하에 ISSB를 설립해서 이 비재무적인 정보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지난해 3월 초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올해 6월 26일 날 비로소 최종안이 확정 발표된 겁니다. 사실 ISSB 외에도 EU라든지 미국은 자체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그 규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U는 기존에 있었던 MFRD라는 비재무적인 공시 기준을 개선한 CSRD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것의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라고 불리우는 ESRS를 초안을 작년에 발표하고 EU 의회를 통과하면서 입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SEC에서 기후 공시라는 것들을 초안을 작년에 발표하고 이것도 빠르게 입법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SB가 글로벌 어떤 베이스라인스, 기준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면 미국과 EU는 이에 더 나아가서 입법이 진행되면서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동안 기업의 ESG 공시는 자율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율로 기업이 알아서. 그렇지만 이제는 입법도 되고 이 어떤 글로벌 어떤 표준이 나오면서 의무와 규제의 길로 드디어 들어섰기 때문에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도가 이제 처음부터 생길 때 보통 첫 번째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그런 규제라든지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말씀 주신 이번에 발표된 ISSB의 ESG 공시 기준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발표된 IFRS의 그 기준안을 보면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IFRS S1하고 기후 관련 공시를 주로 다루고 있는 IFRS S2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S1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 가능성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ISSB 안이 만들어질 때 그 안을 만들면 가장 많이 참조했던 게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TCFD입니다. 예, 이쪽에서 발표했던 어떤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준용을 해서 그대로 그걸 가져와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4개 영역으로 크게 영역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먼저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보면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고 위한 어떤 거버넌스나 통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시해야 되고요. 또 전략 부분에서 보면 이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또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식별해내고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주고 또 이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있는 프로세스 등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돼 있고요. 지표 및 목표 영역에서 보면 기업이 설정했거나 또는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 정도 등을 포함해서 지속 가능성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 과정에서 ISSB는 기업이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 또는 재무 또는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 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들을 다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려졌던 많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이것들을 다 총망라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확정된 IFRS S2와 같은 경우는 기후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더 담아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IFRS S2에서도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후가 미치는 어떤 위험과 기회가 현금 흐름이나 자본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의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S2도 앞서 보셨던 S1과 같이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4개의 영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TCFD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져온 건데요. 특히 전략 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 기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기후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어떤 기후 관련 위험을 물리적 위험과 이게 이제 전환 위험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위험에서는 이런 해수면에 어떤 수위가 올라오는 이런 천천히 올라오는 만성적인 거하고 뭐 허리케인이나 뭐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위험을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탄소 배출량 스코프 1, 2, 3, 또 앞서 말씀드린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 관련 기회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금액으로 또는 기업 활동으로 환산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자본을 배정하고 있는지, 또 내부 탄소 가격은 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SSB의 어떤 기준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성 관리 위험이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미칠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만 좀 접근해서 본다고 해서 단일 중대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중대성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TCFD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기후 공시 기준 위원회 CDSB라고 말하는 어떤 곳에서 발표한 기준도 그대로 수용에 적용을 했고, 가치보고재단이라는 곳에서도 밝혔던 어떤 기준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전에 나왔던 수많은 기준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흡수해서 적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의해서 공시는 실제적으로는 2024년 사업년도, 말하자면 내년이죠. 내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2025년에 처음으로 공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공시 기준이 발표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산업계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2025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만 공시해도 되고 그 외에 있는 IFRS S1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나 금융탄소 배출량 공시 등은 1년 정도는 유예해도 괜찮다라고 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코프 1, 2, 3를 다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많은 부담
또는 이제 아직까지 방법론이 명확치 않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는 스코프 3 네. 공급망 외에 사실 이제 우리 기업의 울타리 밖에서 공급망 내에서 나타난 어떤 간접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 3에 대해서도 1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SSB에서는 향후 계획도 밝혔는데요. 네. S1, S2에 이은 S3, S4를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고요. 그거에 도입될 내용들로 주로 생물 다양성, 인적 자원, 공급망 내 인권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그 기준을 발표하면서 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본인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했던 게 뭐냐면 기업의 재무적인 공식,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한 해 사업연도가 끝나면 사업보고서를 네. 발표하는데 이 사업보고서 발표할 때 비재무적인 정보 공시도 같이 통합해서 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는 12월 결산법인으로 보통 3월에 나오고 네네.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 공시는 보통 7, 8월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기업들은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될까라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도 지속해서 그 모든 기업들이 쉽게 재무적인 공시와 비재무 공시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연구를 계속 해보겠다라고 ISSB는 밝히면서 이번에 이 큰 기준이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ESG 공시가 점점 더 좀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을 때 그럼 IFRS S1, S2, S3, S4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더 쫀쫀하게 ESG를 좀 그렇죠. 공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S 이제 지금 1, 2가 나왔지만 거의 몇 가지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죠. 생길수록 기업들이 공시해야 될 내용도 많아지고 사실 ESG라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무적인 영역 외에 모든 걸 뜻하는 거라 네. 굉장히 다루기만 하는 범위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는 인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ESG 관점에서 꼭 기업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S100이 될지 S200이 네. 될지 모르지만 끝없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물론 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요. ESG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준들이 새롭게 좀 정립되고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이 ISSB의 ESG 공시 기준이 이렇게 생긴 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의원님? 일단 ISSB가 의무화시기를 2025년부터 공시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네. 했는데 사실 ISSB의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하고 네. 적용 시점은 각 국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도입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널리 통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의 어떤 베이스라인, 기준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고요. ISSB하고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이미 이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일본 등은 사용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럽연합과 하고는 이제 지금 유럽연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어떤 기준을 네. 규제를 입법하고 있는데 상호 운영성, 상호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성에 관련해서도 활발히 논의 중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KSSB라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네.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번에 확정된 ISSB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정합성에 맞으면서도 네. 국내 기업에 적합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어 내놓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ISS 기준을 많이 활용하는 거라고 보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내 ESG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2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 안에 국내 ESG 공시 제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우리나라 ESG 공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네. 안을 밝힐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내 ESG 공시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좀 확대할 내용을 밝혔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초기에는 우선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기후 분야에 집중해서 네.
ESG 공시 기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보고 좀 더 이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적용이 조금 되고 네. 또는 국제적으로 어떤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이 기후 관련 외에 기타 환경이라든지 사회, 지배 구조 범주를 확대해서 ESG 기준을 만들어서 네.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는 뭐 하지만 이제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정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어떤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거는 좋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ESG 공시 기준이 국내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겠지만 국내 적용 범위라든지 도입 시기와는 별도로 글로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 제도라든지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 수출 기업들에게는 그 해외하고 동일한 압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은 준비하고 또 이제 이를 지원해주는 어떤 관련 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미 앞서서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ISSB ESG 공시 기준 외에도 EU와 미국에서도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어떤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네네. 있는데 이처럼 국내 기업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ESG 규제가 또는 공시 의무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고 네. 또 기후 변화의 대응이라든지 또 요즘 미국이나 같은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굉장히 그렇죠. 네. 가속화로 인해서 ESG 요소 전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기업들 입장에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이와 관련된 영향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또 한편에 이제 투자 쪽에서 바라보면요. 네.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가 되면서 ESG 투자에 되는 어떤 이런 공시가 체계적으로 또 네. 양질의 정보가 이렇게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서 ESG 투자 전략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네. 정교하게 되면서 사실 ESG에 관련된 투자에서 한편에서 우려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워싱의 위험은 많이 낮아져서 ESG 투자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어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ESG 기준도 생기고 있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걸 통해서 규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해지는 그런 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ESG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기업들을 볼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트렌드가 네. 어떤가요? 크게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로 행해지던 어떤 ESG 세계가 네. 뭐 규제와 의무화 네. 길로 가고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ESG 중에서 특히 요즘에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탄소 저감 또 이런 녹색 관련된 투자가 뭐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ESG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규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ESG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가하니까 관련된 투자도 증가하고 네. 투자가 증가할 한편에서는 ESG의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ESG 정보 공개 표준화, 네. 규제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 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가 자율에서 의무화, 규제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입법화까지 진행되면서 어떤 ESG의 공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시행이 바로 코앞에야 이제 다가온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ESG 관련된 금융 상품도 규제화가 좀 있었는데 네.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EU에서는 지난 2021년 3월에 SFDR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시행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지난해 5월 ESG 투자 상품 공시 규제하고 ESG 네임스 룰이라고 이름 규제법이라고 해서 펀드명에 또는 어떤 금융상품명에 ESG라는 그 네. 단어가 들어가는 거에 관련된 어떤 규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EU하고 미국의 법을 살펴보면 ESG 정도에 따라 금융상품을 나누고 이에 맞춰서 강한 의무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 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나 뭐 이것들이 점점 어떤 우리 투자하는 투자자의 목적, ESG 목적에 맞춰서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시 요건으로 두고 있고요. 이번에 또 발표된 미국의 ESG 네임스 룰, 뭐 요란하게 뭐 이름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펀드라든지 금융 상품에 ESG 또는 이에
이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네.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단어하고 관련된 그 전략에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최소한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금감원에서 연내 ESG 관련된 어떤 펀드 공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으로 밝혔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어떤 규제 결과로 ESG 투자 전략이 모호한 펀드나 네. 또는 안내된 전략하고 좀 투자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펀드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녹색 분류 체계로 알려진 그린 텍소노미 포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 투자 자산들이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네. 이 시장이 또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친환경 관련된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IRA 네. 이에 맞서서 EU에서는 그린딜 산업개혁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각 국가들이 앞다퉈서 친환경 또는 탄소 저감 관련된 기술 투자 관련 정책 도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시장에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사실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3,690억 달러가 청정 에너지 산업에 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실제 연초 IRA 지원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라든지 업종 또는 전기차 업종 등 관련 수혜 업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EU도 질세라 그린딜 산업개혁이라는 것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요. 관련 투자들을 입법이 되기도 전부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EU가 핵심 원자재법 등이 발의되면서 또 빠르게 네. IRA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친환경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 11월에 가면 두바이에서 네. 제28차 유엔 환경회의 당사국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이행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이행점검이 뭐냐면 우리가 파리 협약 이후로 각 국가가 탄소 저감을 스스로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NDC라는 걸 다 제출한 적이 있어요. 네. 이 NDC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인데 소위 말하면 좀 약간의 이제 자기 스스로 성적표를 보고 네네.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엔 좀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앞서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걸 하면서 각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친환경 정책들 발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연말로 갈수록 친환경 투자는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ESG에서 조금 더 제가 좀 생소하지만 네. 저도 이걸 많이 공부하면서 이게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야라구나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자연 자본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생물 다양성 관련된 리스크 관리라든지 네. 이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 공시가 이제 또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기후변화라든지 인권보호하고는 또 다른 결의 프레임워크가 소위 TNFD라고 TCFD의 또 이제 버전인데요. 네. 자연 관련 재무공개 협의체라는 TNFD가 유엔 산하에 있는데 여기도 올해 9월에 프레임워크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나오면 앞서서 제가 ISSB도 향후에 S3, S4에 담아갈 주제 중에 하나로 생물 다양성을 네. 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환경 분야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 탄소 저감을 넘어서 생물 다양성을 확대되면서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서 자리매김을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기후변화나 인권보호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하실 것 같은데 생물 다양성은 어떤 걸 지키라는 표준인가요? 네, 생물 다양성이 이 관련된 좀 저명한 교수님이 이제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그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최근에는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요즘에 이제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너무 좀 덥고, 약간 네. 덥고 춥고 또는 비도 맞아요. 많이 오고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많이 겪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는 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뭔가 여기 더 나빠지지 않게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맞아요. 어떤 네. 공감대는 만들어졌는데 생물 다양성은 조금 생소해요. 생소한 거죠. 거리감이 느껴지고. 거리감도 네.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종의 다양성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 할 때 많이 쓰시는 표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젠가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알아요. 나무 쌓여 있고 이렇게 네. 하나씩 빼는 거예요. 안 무너뜨리게. 네. 쉽게 말하면 그 생물 다양성에서는 요 젠가의 하나하나가 하나의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 하나가 우리가 천연 기념물들 뭐가 없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보호해야 된다. 이게 없어졌으면 우리가 인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이 젠가처럼 어느 순간 이게 뽑았는데 없어졌는데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네. 인류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하고 또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생물 다양성 분야가 어떤 지구 온난화에 많은 완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한테 인류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생물 다양성이어서 앞으로 좀 많이 듣게 되실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최근에 이제 기후와 관련돼서 이번에 슈퍼 엘니뇨 현상이 뭐 관측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ESG에서도 사실 E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쵸? 환경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걸 좀 알아두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여름에 다가와서 고온, 다습,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최근 CNN 방송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 태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지역이 200년 만에 폭염으로, 거기 있는 이제 주민들이 매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상 동남아가 아시겠지만 4월과 5월이 연중에서 가장 더운 달인데 올해 이 지역의 최고 기온인데 4월, 5월 최고 기온이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태국은 그냥 4월에 45도를 넘었던 적이 있고요. 라오스는 5월에 이틀 연속 43도가 넘었던 적이 있고 베트남은 5월 초에 44도를 넘어서면서 과거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동남아만 그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스페인에서도 올해 굉장히 뜨거운 폭염이 나타났고요. 이런 가운데 폭염은 아니면 캐나다에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산불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산불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뉴욕에서도 나타나면서 실제로 기후변화 위협의 체감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5월 세계 기상기구인 WM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말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장기간 지속되었던 엘니뇨의 반대는 라니냐로 인한 날씨하고 기후 패턴의 정반대 현상이 지구에 나타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엘니뇨로 인해서 지구 기온 상승을 촉진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의 태평양을 중심으로 엘니뇨를 평가를 하는데 태평양은 2020년 9월부터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앞서서 라니냐는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거든요. 이게 끝나고 ENSO 중립이라고 해서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어떤 중립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WMO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엘니뇨가 나타날 확률이 80%, 7월에서 9월 사이에 엘니뇨가 나타날 확률은 80%로 연말로 갈수록 엘니뇨가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해양대기청인 NOAA 산하의 기후예측센터에서도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내용을 살펴보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올해 겨울로 갈수록 점차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엘니뇨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반적으로 중앙이나 동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온난화와 관련돼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기후 패턴인데 평균 2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나타나고 보통 나타나면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경우는 동태평양, 우리나라가 수온을 관측하는 지역이 네. 있는데 니뇨 3, 4구역에서 3개월 연속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네.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엘니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냥 노멀하게 엘니뇨가 나타나면 동태평양 지역 해수면 온도가 오르고 네. 여기 인접한 그 중남미의 이쪽 서쪽 네. 연안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난류성 어종들이 늘어나고 어획량이 네. 늘어나자 이곳에 있는 어부들이 많이 잡히니까 신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엘니뇨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적도 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이른해 바람의 패턴도 바뀌고 네. 해류의 어떤 움직임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이상 기후 현상을 만들어내고 전형적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기후 패턴을 교란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엘니뇨를 굉장히 우려하는 건데요. 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 보통은 남미 남부나 미국 남부, 아프리카 뿔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강수량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호주나 인도네시아 또는 남부아시아 지역의 가뭄하고도 관련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이제 그거에 이제 엘니뇨가 나타나면 좀 많은 얘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네. 엘니뇨가 나타나면 대서양에서 발생된 허리케인은 조금 발생을 네. 억제하는 편이고 네. 보통 태평양 쪽에서 발생된 허리케인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태평양에 발생한 허리케인이 굉장히 세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는 현재 엘니뇨의 강도나 기간에 대한 거는 명확한 어떤 증거는 없지만 언론에서 매우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걸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간 한 3년 동안 라니냐 현상을 네네. 보였습니다. 라니냐는 그 평균 해수면 온도가 낮아서 지구 온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최근 8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8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니냐로 인해서 온도를 낮췄는데도 역사상 가장 따뜻한 8년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하면 올해 지구의 온도는 사상 최고를 또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WMO에 따르면 직전에 엘니뇨가 나타났던 게 2016년이거든요. 네. 2016년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엘니뇨로 인해서 거기다 지구 온난화 맞물리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만약에 올해 엘니뇨가 나타나면 2024년 통상 1년 그 다음에 그 효과,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년에 좀 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면서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투자 사이트에서는 가장 먼저 농산물이 가격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로 인해서 기후 패턴이 바뀌면서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농작물 작황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고물가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좀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엘니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최근 농산물 가격 중에 국제 설탕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엘니뇨 보고서가 나온 이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설탕 가격을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세계 식량기구 FAO 설탕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 전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엘니뇨 뉴스가 나오니까 작년에 약세를 보였던 커피 가격이 잠깐 또 상승하기도 하면서 엘니뇨로 인해서 이 가격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CME에서 과거 1959년 이후로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타났을 때 농산물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총 11번의 엘니뇨 현상이 있었고 네. 8번의 라니냐가 나타났었는데 이 11번의 엘니뇨 현상 나타날 때마다 공교롭게도 곡물 가격이나 농축산물 가격이 전부 다 상승하는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엘니뇨 시기마다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 가격의 상승 강도나 이런 것들은 다 달랐지만 전부 다 올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라니냐 때는 또 전부 다 하락하는 대부분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확실히 엘니뇨나 라니냐가 농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 당시 이제 보고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엘니뇨가 나타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들이 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엘니뇨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사실은 네. 가다 보니까 곡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까지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환경이랑 저희가 좀 둘러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저희가 또 짜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ESG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ESG는 매우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물론 당장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선 친환경 에너지처럼 피부에 와닿는 ESG 이슈부터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시면서 서서히 그 투자 아이디어와 대상을 그리고 투자 기간을 넓혀가시기를 추천하고요. 네. 특히 전 세계가 파리 협약으로 2050년 탄소 중립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이 트렌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심으로 모두가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 증거이기도 하는데요. 친환경 관련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시고 그에 맞는 투자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ESG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어떤 투자자분들은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미 저희 곁에 와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재화도 되고 있고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ESG 투자에 대해서도 꼭 투자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마토랜드 2.0은요, ESG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영증권의 오광영 연구원님이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또 ESG와 관련된 이슈들 함께 파헤쳐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슈들이 사실은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